핵심 이론 공이 화학물질 위험성. 이 파트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대상물질별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장하고 취급해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이게 페이지로 지금 현재 193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우선 산성, 강산성 물질 중에 염산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염산의 기본적인 특징, 자극성이 색깔이 없고 자극성이 강하다, 공기보다 무겁다, 물에 잘 녹는다, 비중, 물보다 무겁죠. 그리고 염화수 기체가 35% 정도 녹아있는 수용액이 진한 염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과 취급할 때는 염화수 가스 용기는 열이나 물을 피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밀폐시켜 저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직사광선을 받으면 잘못하면 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직사광선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황산은 이제 무색의 액체라고 합니다. 화학식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분자량, 그리고 비중. 어는 점은 10도씨에서 온다고 해요.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얼죠. 그리고 물에 강한 친화력을 지녀서 이제 탈수제로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유독물질과 사고 대비 물질로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쭉 요것도 내용 보시고, 특히 저장 시 취급 방법이나 이걸 폐기할 때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폐기할 때 방법은 많은 양의 물에 황산을 조금씩 섞어서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을 많은 양의 물에 황산을 조금씩 섞어서 폐기하는 방법으로 폐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는 물질이니까 내부식성 용기로 저장을 하고, 환기가, 보통 강산은 모두 환기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밀폐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네. 황산에 물을 주입하면 황산이 튀거나,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물에 진한 황산을 투입하면서도 교반을 실시한다. 그래서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질산, 화학식, 어는 점, 끓는 점 다 중요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독물질, 사고 대비 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금속의 부식성이 굉장히 다른 산도 마찬가지지만 있어요. 그래서 저장할 때는 열, 스파크 등 화염이나 고열로부터 멀리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밀폐,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한다. 이제 알칼리 성분인데요. 수산화나트륨이 나왔죠. 수산화나트륨은 이제 흰색을 가지고 있는 물은 고체라고 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열을 내면서 잘 녹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회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공기 중에 CO2를 흡수해서 탄산나트륨 대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유독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알칼리 성분이잖아요. 알칼리. 강알칼리입니다. 얘도 몸에 닿으면 유해하고, 저장할 때는 산과 마찬가지로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부식에 강한 내부식성 용기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을 피해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용제 및 가연성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저장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다 설명드리기보단 그냥 물질별로 좀 숙지를 해두시고 시험 문제에 틀리지 않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강산성 물질인 염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색이고 자극성, 공기보다 가볍다? 공기보다 가볍지 않죠. 심지어 물보다도 무거워요. 분자량이 HCl이면 1, 35.5 더하면 36.5g/몰이잖아요. 네.
심지어 물보다도 무겁습니다. 비중이 1.18인가 그래요. 네, 그건 물보다도 무거우니까 당연히 공기보다 가벼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황산의 저장 및 취급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환기가 잘 돼야 되죠. 환기가 잘 돼야 됩니다. 부식성이 강합니다. 네, 황산에 물을 주입하면 불이 날 수 있어요. 터지고 물에 황산을 넣는 겁니다. 답은 4번인데요. 네, 이런 물질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3번 강한 염기성을 띈다.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조회성. 조회성 나오면 수산화나트륨이에요. 네, 조회성, 염기성 두 개 나오면 수산화나트륨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4번 유기용제 가운데 대표적인 발암물질. 이 중에 발암물질은 네, 벤젠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11-3 폐수 폐기물의 처리. 핵심이론 01 시약, 검핵, 폐기물의 분류. 이 파트는 여기가 현재 지금 페이지가 페이지 196쪽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시약별로 GH 그림 문자를 보고 그 대상 물질이 어떤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것을 그림으로 실제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요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GHS 그림 문자잖아요. 그래서 그림 문자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식이 실제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문제에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것을 몇 개 안 되니까 네, 반드시 다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또한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 폐기물을 분리하는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이 기본적으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뉘어지고 사업장 폐기물은 일반, 건설, 지정 폐기물인데 지정 폐기물 안에 의료 폐기물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폐기물은 생활계와 배출시설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네, 문제를 풀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면 좋아요.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핵심 예제 1번 GHS 그림 문자 가운데 수생 환경 유해성을 뜻하는 것은 수생이면 물고기 그림 있으면 수생이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솔직히 좀 좋아요. 네, 물고기가 있잖아요. 나무 있고 물고기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생 환경 유해성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1번은 이제 이게 인화성, 자연 발화성, 그리고 물 반응성 이렇게 세 개고요. 이렇게 불이 나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나면 그냥 산화성이라고 암기해 주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동그랗게 불 나면 산화성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빵 터진다. 그러면 이제 폭발성이겠죠, 폭발성. 그래서 의미를 몰라도 그림으로 대충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폭발성이나 자기 반응성. 마지막으로 유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특성.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생환경 유해성.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급성, 독성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 얘는 아까 폭발성, 자기 반응성, 유기과산화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3번은 산화성이에요, 산화성. 그리고 4번은 이제 왠지 독성 같지 않습니까? 해골, 이거 먹으면 죽는다. 네, 그래서 급성 독성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요거는 왠지 마시면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폐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호흡기 과민성 또는 폐암이 생길 것 같아요. 바람. 그리고 장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적, 장기, 독성. 이렇게 해서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외우면 좀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번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의료 폐기물, 지정 폐기물이라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의 혼합 금지 폐기물의 종류. 현재 페이지상으로 19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혼합 금지 폐기물의 개념은 서로 혼합되거나 또는 수분하고 접촉했을 때 화재나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는 그런 지정 폐기물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폐산유와 폐알칼리류에 속하는 폐기물은 얘네를 서로 혼합하지 않도록 하고, 또 폐산유나 폐알칼리류로 규정된 폐기물들끼리도 서로 혼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폐산유와 폐알칼리류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폐산유는 기본적인 pH 기준이 수소이온 농도가 2.0 이하인 것을 말하고요. 폐석고 그리고 무기성 공정운이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성 공정운이는 유기물 함량이 40% 미만인 오염물질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무기성 공정운이가 좀 나올 수 있는 곳은 금속 가공이나 골재 채취, 시멘트 제조, 화학공업 이런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라고 하면 되고요. 폐알칼리의 경우는 pH 기준이 12.2, 12.5 이상인 것을 말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폐석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기성 공정원이가 포함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산유와 폐알칼리류가 혼합되는 것도 안 되고, 이 폐산이나 폐석고, 무기성 공정원이 또는 폐알칼리, 폐석회, 무기성 공정원이 얘네들끼리도 혼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또한 금속성 분진이나 분말 이런 물질들은 폐산과 폐알칼리와 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한 물질 또는 고용물 함량이 15% 미만인 액체 상태의 폐기물과는 서로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해서 수분이 폐석회, 금속성 분진과 분말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밑에 나와 있는 표는 미국의 혼합 금지 폐기물의 예시예요. 한번 그냥 참조하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혼합 금지 폐기물을 관리할 때는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산화제와 환원제는 서로 만나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떨어져서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고요. 또한 반응의 개시제, 시작을 시키는 그런 물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단위체와는 또 서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분리시켜서 보관을 하고요. 세 번째로 산과 알칼리는 함께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리 규정 하에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혼합 금지 폐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지정 폐기물 상태가 심각한 애들이죠. 혼합을 금지한다 맞고요. 폐산과 폐알칼리류 유의한다 맞고, 폐산은 pH 2.0, 폐알칼리는 pH 12.5 이상. 이 기준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폐수 폐기물의 처리와 보관. 이 부분은 이제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수나 폐시약을 어떻게 버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수칙과 보관 방법, 주의사항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의 어떤 그 처리 기준이나 보관 방법, 주의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하수 싱크대에
실험 폐수를 누가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 하수 싱크대 무단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 이제 원액 폐기할 때는 희석한다. 네, 별도로 희석 처리한 후 폐기한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일반 폐수통에 저장하면 안 된다. 지정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하고 좀 다릅니다. 네, 조금 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한 폐액 수집량이 용기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보관일은 최대 45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상식선에서 아마 문제 나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 수칙으로 옳은 것은 폐시약 원액은 일반 하수도를 통해 방류하면 절대 안 되죠. 폐수 보관 용기와 일반 용기를 혼용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폐수 집수조는 저장량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3분의 2가 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 폭발성 및 인화성이 있는 시약류는 집수조에 투여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죠. 얘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제12절 화학물질 유형 파악 핵심 이론 01 화학물질의 종류. 이 부분에서 이제 유해성 화학물질과 위해성 화학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유해성은 뭐고 위해성은 뭐냐 간단하게 구분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선 유해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hazard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가 그 화학물질의 독성 등으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합니다. 성질. 화학물질의 안 좋은 성질을 의미를 하고, 위해성은 리스크예요. 그래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해성과 위해성의 정확한 개념을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을 이제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유독물질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리고 사고대비물질 이렇게 있고요. 이 물질들 이외에도 또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전체를 우리가 그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이며, 이렇게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한물질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유해화학물질은 크게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리고 그 밖에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있거나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류물질이라는 것은 유해화학물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2 화학물질 MSDS. MSDS의 기본적인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 필답에 물질안전 보건 자료 그리고 MSDS 이것을 쓰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었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해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MSDS라고 쓰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써야 답으로 인정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필기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 필답 중심으로 이 산업안전보건이나 이쪽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특히 필답에서는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게 이제 GHS 그림 문자가 나오거나 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나 그 둘 중 하나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작성 및 순서에 대해서는 총 16개니까 이게 뭐 시험에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유해화학 물질의 표시 방법에 의해서 이 물질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 그림 문자를 통해서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핵심 예제 MSDS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이제 화학물질 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거나 또는 이것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내용 또는 응급조치나 폐기 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되는가 법적 규제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물학적 특성은 MSDS 작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보호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어떤 독성을 띠고 있는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또는 법적 기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학적 특성은 좀 관계가 없겠죠. MSDS 자체가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이 작성 항목이 16개라 이 내용을 다 암기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외우시면 너무 좋고 상식적인 선에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어떤 산업안전보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암기하실 때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13절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작업 준수. 이 파트는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어떻게 안전작업을 준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 수칙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그리고 관리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만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14절 실험실 문서 관리 이것은 그 교재 페이지로 따지면 20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시험 분석 결과를 정리할 때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데이터가 이제 로우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가공되지 않은 그 순수한 데이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자료를 가다듬어서 최종 결과값으로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이 로우 데이터의 중요성을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이 로우 데이터의 중요성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쭉 기술을 해놨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성, 재현성의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험을 하더라도 이제 분석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로우 데이터는 정확한 값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이제 만들어서 위조하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에 위조와 변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나와 있죠.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로우 데이터의 중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객관성을 얻을 수 있고요. 조건 변화에 따른 변수 확인 가능하고요. 신뢰성, 재현성의 검증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수정하면 안 되죠. 수정하면 위조와 변조가 된다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조와 변조가 해당되고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드는 것을 위조라고 합니다. 변조는 바꾸는 거예요. 위조고 3번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이것을 변조라고 한다. 맞죠? 연구 부정행위는 도덕적 측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유효 숫자의 처리. 유효 숫자는 실험을 할 때 데이터가 소수점 이하로 굉장히 길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이 자료를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의미 있는 값 기준 위로 다 끊어서 처리를 하고 그 숫자를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유효 숫자를 잘 활용하면 이제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어떤 그 자료를 좀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객관성 있게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필기 시험에서도 출제되지만 실기 필답 부분에서도 이 유효 숫자에 기반을 한 덧셈이나 곱셈, 뺄셈 이런 그 숫자를 계산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유효 숫자의 어떤 그런 셈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유효 숫자의 과학적 표기법은 측정값의 유효 숫자 전달의 명확성을 취하기 위해 과학적 표기법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200cm라고 표현을 할 때도 유효 숫자가 2개일 경우에 이렇게 2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유효 숫자가 3개일 경우에 예를 들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자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1번 데이터와 이 2번 데이터는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유효 숫자의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효 숫자를 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수점 앞 정수 부분 숫자 중 0이 아닌 모든 수는 유효 숫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수점이 있잖아요. 네, 요 앞에 0을 뺀 숫자가 오는 것을 다 유효 숫자라고 규정을 해요. 여기선 1과 2가 유효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유효 숫자가 이제 2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끼어있는 0은 유효 숫자다. 보면 요 2도 0이 아니고 3도 0이 아니죠. 그래서 이 0 값은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또한 소수점 이하 아래 자리에서도 보면 5도 0이 아니고 6도 0이 아니잖아요. 이때 0은 유효 숫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0이 아닌 숫자 뒤에 오는 0은 그 자체로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340이라는 수가 있으면 이게 0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 오는 요 0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소수점 자리 이하를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서 유효 숫자가 3개다. 유효 숫자가 4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숫자로 크게 늘려 쓰는 것보다 이렇게 소수점 아래 숫자로 유효 숫자를 확인할 수 있게 표현하면 이제 숫자를 기록할 때도 간편하고 확인하는 것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네 번째, 1보다 작은 값, 소수죠, 소수. 소수점 앞 0과 소수점 뒤 0이 아닌 숫자 앞에 0들은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0.00012가 있죠. 이때 요 0과 요 1 앞에 있는 세 자리의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의 개수를 세거나 단위 변환을 위한 단순 비례 관계 시에는 유효 숫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실제 유효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덧셈과 뺄셈이 같고 곱셈과 나눗셈이 같습니다. 덧셈과 뺄셈은 소수점 이하의 유효 숫자의 개수가 이제 가장 적은 것을 유효 숫자로 제한을 해서 계산을 하고 마지막 자릿수는 반드시 반올림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오잖아요. 얘는 지금 유효 숫자가 3개고
얘는 2개잖아요. 그쵸? 그럼 2개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개에 맞추려면 7을 반올림해야겠죠. 그래서 0.98이 된 거예요. 곱셈과 나눗셈은 소수점 이하의 자리는 큰 의미는 없고, 이제 가장 적은 유효 숫자의 이제 수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반올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밑에 이런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나와요. 여기 유효 숫자 2개고 여기는 4개잖아요. 그쵸? 그럼 2개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2개에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5를 반올림하면 4.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직접 풀어보실게요. 핵심 예제 1번 이런 식을 계산을 해보면 그냥 우선 다 더하세요. 다 더하면 30.53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소수점 이하의 유효 숫자가 제일 작은 게 한 자리 요거죠. 그럼 한 자리로 맞춰야 돼요. 그럼 한 자리로 끊어서 3, 4 폐기합니다. 그래서 답이 30.5가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2번 4.56 곱하기 1.4 계산을 하면 6.384가 나와요. 근데 얘는 소수점 이하의 자리가 아니라 전체 유효 숫자의 개수를 가지고 파악을 한다고 했죠. 요거 3개, 요거 2개잖아요. 그럼 2자리를 끊으면 돼요. 여기서 반올림하는 거죠. 그러면 6.4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실험 결과값 통계 처리. 실험 결과값, 즉 로데이터가 나오면 이것을 의미 있는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통계적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죠. 해석 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또한 결과를 표나 그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서 최대한 중복을 피한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실험 데이터 값을 통계적 처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선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다양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차의 원인과 또는 해결 방법들을 실험 결과값을 통계적 처리로 처리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또 계산값이나 어떤 결과값이 다양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차의 원인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정규 오차 분포 곡선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결과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규 오차 분포 곡선을 통해서 실험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이 너무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다양한 통계학적 수법을 통해서 이 자료를 쓸지 또는 폐기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너무 데이터 값이 튀면 결과 값을 기각하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 분석으로 검정 곡선을 작성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이런 일직선, 직선 방정식을 구해서 사용하고 일련의 통계적 처리는 최소 제곱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계적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최소 제곱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인지 꼭 숙지하시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측정자의 노력, 경험을 통해 발생 원인을 알 수 있으며 최소화가 가능한 오차가 무엇이냐.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계통 오차예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계통 오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기기 및 시약의 오차,
첫 번째. 두 번째, 작동 오차. 세 번째, 방법 오차.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택 오차라는 말은 포함이 되지 않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측정 결과 도식화, 그래프나 도표. 측정 결과를 이제 분석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하고 가능한 한 도식화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글로 나와 있는 것보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좀 더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의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식화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 핵심 이론 공사, 측정 결과 도식화.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정리할 때는 가능한 한 목적에 맞게 분류하고 도식화를 진행을 합니다. 도식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만들거나 또는 도표로 만들거나. 저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데이터도 객관적으로 보이고, 또 눈으로 그래프나 또는 뭐 꺾은 선, 뭐 원, 뭐 다양한 그래프로 보여지니까 뭔가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시인성도 좋고.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대표적인 그래프가 있어요.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리고 다음에 나올 이제 원 그래프가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특징을 한번 좀 보시고, 네, 숙지를 해두시면 좋아요.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값이 변화하는지 이걸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네, 값이 네, 기울기가 높으니까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유지되다가 또 증가하고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급작스럽게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죠. 막대 그래프는 여러 개의 항목을 다양한 변수에 따라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원 그래프는 여러 개를 나열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그 내용을 비교하는 형태를 지니는데요. 그 각 분야마다 어느 정도의 포션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기가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비율을 확인하기가 가장 적절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많은 거, 적은 거, 거의 없는 거. 이렇게 눈으로만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원 그래프는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도표를 이용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표로 만드는 거죠, 표. 네. 표로 만들면 글로 쭉 쓰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여러 가지 네, 항목과 네, 수치상으로 나누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데이터의 신뢰도를 좀 표현하기도 좋고,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정리정돈된 결과값을 제시해 줄 수 있어서 네, 보고서를 해석하는 시간도 짧게 걸릴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네,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겠습니다. 핵심 예제, 측정 결과의 분석 및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값을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죠.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 많은 양의 정보를 집약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분석하는데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전혀 없어요. 꺾은 선은 선만 볼 줄 알면 되고요. 막대도 막대의 높이만 볼 줄 알면 됩니다. 원도 네, 어떤 게 면적이 큰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표시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혀. 네. 그래서 네, 3번이 답이죠. 4번도 맞는 얘기고요. 14-2 실험실 관리 일지, 시험 기록서 작성, 핵심 이론 01, 실험실 점검 체크리스트.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이 파트는 제가 뭐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실험실을 체크하거나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의 예, 이런 거는 한번 그냥 봐주세요. 일상 점검표, 뭐 양호, 불량, 미해당, 뭐 이런 식으로 일반 안전과 기구, 전기 안전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네, 점검 내용 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죠. 일상 점검, 그러니까 매일매일 점검하는 기준으로. 네, 뒤에 가면 뭐 화공 안전, 소방 안전 이제 파트가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합니다. 네. 실험실 관리일지를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지, 또 안전관리 규정이나 뭐 안전 수칙, 그리고 이런 그 실험실 안전 환경 점검에 관한 문서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 뭐 일상 점검은 매일 한다, 육안으로 하고, 정기 점검은 뭐 1년에 한 번 또는 분기별로 한 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숙지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석 장비를 사용을 할 때도 네, 다양한 항목을 기재해서 이 이제 분석 장비를 쓴 날짜, 종료 시간, 그리고 뭐 소속 성명 뭐 이런 내용으로 누가 언제 썼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기록으로 남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시험 기록서 파트에는 우리가 분석 장비나 이제 번호 또는 적격성 평가 또는 유효 기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험 기록서를 작성을 해놓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요. 또한 분석 장비의 관리 규정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도 검사 대상이 아닌 측정 분석 기기는 자율적으로 교정 대상하고 주기를 정해서 교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을 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교정 주기를 준용해서 언제 교정을 할지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분석기기 시험과정 분석 절차 흐름도를 넣어놨는데 네, 이거를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약과 소모품은 반드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야 되고요. 둘 다 중요하지만 네, 시약이 뭐 위해성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시약 사용일자나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보관대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약 구매 절차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약 보관 규정은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개폐 날짜를 이제 기록하고 네, 개폐 날짜 기록 그리고 시약 사용되거나 이제 할 때 입고시 라벨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입한 모든 시약은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지침대로 보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은 이제 비교검사 정도 관리를 통해서 이상 없으면 이제 이를 기록하고 사용 기한을 연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폐기를 하게 되겠죠. 이때 연장된 사용 기간은 이제 3에서 6개월까지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2회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약의 점검 기록은 2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모품 관리 규정은 뭐 교체 주기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은 교체 주기가 도래했을 때 그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소모품은 언제 썼는지를 사용 이력을 기록을 해서 교체 주기를 좀 예견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래 내용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소모품을 이제 관리를 하는구나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약이나 소모품 둘 다 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시약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니까 네, 뭐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화학분석 기능사 이론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NCS 기반으로 시험의 체계가 좀 바뀌면서 약간 그 혼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본 여러 주변에 제 지인들, 학생이죠.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뭐 예전 문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어떤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시험 문제가 기출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제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림 문자 특히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필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일정 파트 이후부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커버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파트는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지금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NCS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기존 시험 범위는 없었지만 나온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좀 좋은 강의가 됐었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